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의 이 저명한 담임 목사님이 아침 일찍 산책을 하시는데 앞에 신앙이 돈독하기로 저명한 김 집사가 거슴태레한 눈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잖으신 목사님이 하하하 김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김 집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더 큰 소리로 김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김 집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졸려서 목사님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밤에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매우 좋으셨죠. 하하, 제 설교가 그렇게 감명이 깊었습니까? 그러나 김 집사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명상하는 것도 좋지만은 적절하게 잠은 주무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김 집사가 하는 대답이 그게 아니고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깊은 잠에 빠지기 때문에 저녁에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졸리지 뭡니까? 뭐 때문에 조는지 그걸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업에 바빠서 이리저리 뛰는 동안에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엊그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이 내년에가 흥룡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내년에 아들을 낳겠다는 세댁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내년에 인구가 상당히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2007년에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시댁들이 무지무지 많았다고 합니다. 12월에 황금돼지의 아들을 낳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야단 법석을 해서 나중에 신문에서 그게 아니다 했는데도 그건 그렇고 일단은 황금돼지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자. 그런데요, 내년은 흥룡띠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흥룡띠인가 하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걸 알아야 사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 흥룡띠라고 그러는지. 통상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를 형성한 게 유불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 불교, 그래 도교. 그러나 그 겉으로 보기에는 유불선인데요, 그 밑바닥을 흐르는 무의식의 밑바닥을 흐르는 또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구조는요 유불선이 아닙니다. 유불선이 아니고요, 세 가지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이고 풍수지리이고 또 하나는 주역입니다. 주역은 그것이 천문학이고 통계학입니다. 전부 통계로 되어 있어요. 통계적으로 되어 있고 음양오행은 동양의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그리고 풍수지리는 지구과학이고 지리학이에요. 이 세 개가 합해져 가지고 우리의 의식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교회 나가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흥룡띠라고 하는데요, 어째서 흥룡띠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고 내년에 아들을 낳으실 분은 내년에 낳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내년에 못 낳으면요 흥룡띠를 기다리려면 6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들을 낳으시려면 낳으시고, 기왕에 낳을 건 내년에 낳으시려면 낳으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룡띠인가를 아시려면, 흥룡띠인지 백룡띠인지 청룡띠인지 아시려면 간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간지. 자, 간지는 천간지지의 준말입니다. 간지.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고 해서 양과 음이 만나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게 간지입니다. 천간은 10개이고 지는 12개입니다. 예, 천간은 10개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천간인데 10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음을 지배하는 땅을 지배하는 것은 12개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진유, 술해, 이렇게 12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10개 하고 12개 하고요, 이게 하나씩 결합해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갑과 자가 결합해서 갑자 이렇게 되거든요. 을축.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 을의 병자, 정축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10개와 12개가 계속 하나씩 물리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요것에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60이에요. 5고 6이죠. 2, 50, 60이 되죠. 최소 공배수는 곱해주면 되니까요. 60이에요. 따라서 딱 60년 후에 다시 자기의 간지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갑자생이면 61살에 갑자가 또 돌아와요. 이것을 환갑이라고 그럽니다. 갑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죠. 또는 회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갑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는요, 금전에는 여기 임하고, 여기 임 있죠? 임하고 진하고 결합해가지고 임진년이 되는 겁니다. 임진년이. 내년에는 그 뭐가 되겠어요? 계사년이 됩니다. 뱀띠 계사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갑오년이 됩니다. 갑오경장에 나온 갑오경장. 그래서 우리 역사는 전부 이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을사조약, 갑오경장. 임진년은 뭐가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임진년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전부 역사가 무오사화 이런 식으로 전부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날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게 언제 나왔느냐? 사마천의 사기, 오제봉기, 하봉기, 그 다음에 은봉기에 보면은 지금부터 3700년 전에 은나라, 또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상나라의 임금의 기록이, 임금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이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갑을병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태갑, 천을, 옥정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것은 지금부터 한 3700년 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날짜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마다 해에 간지가 붙는데 그걸 태세라고 그럽니다. 태세. 그 다음에 월마다 간지가 또 붙어요. 그걸 월건이라 그러고, 매일 간지가 붙어 있어요. 달력 보면 매일 붙어 있죠. 그 밑에 그걸 일진이라고 그래요. 일진. 그래서 일진이 나빴다 그 말은 오늘 재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일진이 오늘이니까 오늘 재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하는데요, 요것은 천간이 하늘을 나타내고 땅을 나타내고, 이건 양이고 음입니다. 음이면 자는 요게 이제 띠를 나타내요. 자는 뭡니까? 쥐, 축이 소, 인이 호랑이, 묘가 토끼, 진이 용, 사가 뱀, 여기는 말, 미는 양, 여기는 원숭이, 잔나비입니다. 유는 닭, 여기는 개, 돼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진년이면 무슨 해예요? 용입니다. 용. 임진년이면 용이죠. 용입니다. 용인데 왜 흑룡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 흑룡이 되느냐. 흑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은 오행을 봐야 됩니다. 이 오행 분류표 제가 분류한 겁니다. 자, 오행은요, 목, 화, 토, 금, 수가 오행입니다. 여기에 월, 화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일이 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죠? 자, 일, 월, 그렇죠? 화, 수, 목, 금, 토. 이게 오행이고요, 이게 음양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해, 달, 목화, 수금, 토. 이렇게 해서 음양 오행으로 요일이 딱 짜져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지명이라든가 서울의 대문 이름이라든가 궁전 이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명절이라든가 그런 전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여기에 오행에 맞도록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러면 목에 해당하는 것은 갑을이고, 됐죠? 화가 병정, 토가 무기, 금이 경신, 수가 임계입니다. 내년에 임진년이라 그랬죠?
임진년인데 이건 용이고요. 용이고 임이 어디가 있어요? 얘가 있죠. 근데 요건 무슨 색이에요? 흑색이죠. 예, 흑룡이 되는 겁니다. 흑룡.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요것이 그런 방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목은 청이고 적, 황, 백, 흑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동, 남, 중, 서, 북 이런 식으로 오행이 전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인, 예, 신, 의, 지 이렇게 있어요. 자, 동대문을 무슨 문이라 그래요? 예, 숭인지문이죠. 예, 숭인지문. 요건 제가 지자가 들어간 것은요 화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자, 숭인지문이에요. 동대문은 인입니다. 인 맞나요? 예, 동이 인 맞죠? 남대문은요 숭례문입니다. 예입니다. 예지요. 예. 저쪽에 서대문에 있는 것은 무슨 문이에요? 돈이문이죠. 예, 의입니다. 의로 맞춰놨죠? 경복궁 북쪽에 있는 문이 홍지문이에요. 지예요. 그래서 북쪽에 배치한 겁니다. 중앙에 있는 것은 보신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신각이라고 그랬어요. 보신각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청룡, 뭐 우청룡, 좌백호 그러죠. 예, 고구려나 백제나 조선의 무덤을 파면 청룡, 백작, 백호, 주작, 현무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배치하냐면요 여기에 따라 배치합니다. 청룡은 어느 쪽에? 동쪽에 배치합니다. 예, 주작은 남쪽에 배치하고요, 백호는 서쪽에, 현무는 북쪽에 배치합니다. 우리 군에서 만든 미사일 이름이 현무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현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오장은 간, 심장, 비장, 허파, 신장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쓸개, 근육, 눈. 자, 눈을 봅시다. 눈은요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여기에 목에 해당합니다. 목은 청이니까 눈은요 푸르고 녹색을 보면 눈이 좋다는 개념입니다. 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 개념으로. 혀는요 화의 근원이에요. 이게 말 잘못해가지고 싸면 너 무지하게 많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암은요 한의학에서는 냉병이라고 합니다. 몸이 차지면 암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암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체온을 한 40도 이상 올려버리면 암이 다 죽어버린다네요, 몸에 있는 몸이.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죽어버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고 체온을 40도 이상 올려버리느냐.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암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그냥 별로 연구 다 하고 있죠.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요 이 화에 해당하는 이 화에 해당하는 심장과 소장에는요 이거 열이기 때문에 절대로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짜져 있어요. 심장암 걸렸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소장암도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이건 화이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거기 암이 생길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짜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두려움이 요 신장 방광에 해당하는데요. 놀래고 두려우면요 오줌을 질끔질끔 싸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이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근육이고 간 이렇게 쓸개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연결되는데 분노하면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간이 나가거나 뭐가 나가거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요 당뇨를 간 기운이 나쁘기 때문에 걸리는 병으로 칩니다. 우리 아들이 한의사거든요. 근데 간은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면요 운동 부족하고 관계가 되는데 근육과 관계가 됩니다. 근육. 그래서 근육이 시원찮으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쁘면 당뇨에 걸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당뇨에 걸린 분들은 운동을 죽으라고 하면 당이 조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강화되고 당뇨가 적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당뇨는 운동을 해야 반드시 낫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심장병 있는 사람들 아스피린 많이 먹죠. 아스피린 맛이 씁니까 답니까? 씁니다.
쓴 것은 무조건 심장에 좋아요. 쓴맛은 심장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버드남에서 뽑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 5, 7, 9 홀수로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어요. 홀수로 나가는 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군데군데 걸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3, 3, 5 걸어간다 그러지 2, 6, 6 걸어간다든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3, 3, 5 영롱한 오색무지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무지개는요 오색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때 맞춘 거예요. 오곡백화, 오곡이라고 그럽니다. 곡식 5가지입니까? 수없이 많아요. 오곡이라고 그럽니다. 오복이라고 그래요. 복이 5개만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때려 맞추는 거예요. 3도 마찬가지고 7도 마찬가지예요. 최진사댁 셋째 딸 그러지 둘째 딸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7공주라고 그러지 6공주 뭐 그런 건 없다고요. 심지어 만화 영화도 독수리 5형제지 독수리 6형제 그런 것이 없어요. 생각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3, 5, 7, 9로 다 돼 있어요. 모든 명절도 홀수가 겹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탄오,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구 또는 중양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2월 2일이라든가 4월 4일, 6월 6일 그런 게 없어요. 명절이 전부 3, 5, 7, 9로 이렇게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홀수를 양수라고 그럽니다. 양수라 그러고 짝수는 음수라고 그래요. 음수. 근데 왜 홀수를 짝수라고 그러고 홀수를 양수라고 그러고 짝수를 음수라고 그러냐면 3은요 짝이 맞지를 않아요. 2, 1 이렇게 되잖아요. 짝이 맞지를 하면 항상 불안정하고 다이나믹합니다. 뭔가 짝을 맞추려고 하는 움직여요. 짝이 맞으면 안정적이 돼요. 4처럼 2 나눠주면 딱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홀수는 남성을 상징하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양수라고 그럽니다. 짝수는 움직이질 않고 발전이 없죠. 스태틱이에요. 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음수라고 그래요. 음수. 그래서 모든 건 양수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면요 부처님 모셔놨는데 3존부를 모시거나 5분 모셔놓지 4분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3, 5, 7, 9로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이건 뭐 음양오행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하다못해 사람이 돌아가시도 3일장을 하거나 5일장을 하지 2일장 한다거나 4일장 한다거나 그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요즘은 가끔 있는데요, 거의 없어요. 3, 5, 7.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해도 3만 원 하거나 5만 원 하지 2만 원 하거나 4만 원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의식 구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면 지피지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무의식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삿날을 정해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연구할 것도 없고 그렇게 3579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579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게임 이론을 지금 게임을 가지고 몇 달째 했습니다. 몇 달째 했는데 처음에 이 게임 이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있으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자기에게 최적인가를 밝혀내는 게 게임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노벨상 8개가 나왔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이 8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냐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노벨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예요. 그런데 게임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요, 자기에게 최적으로 선택했는데 사회적으로 보니까 최적이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최적이 아니더라. 나에게 가장 좋다고 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적이 아니고 가장 최악의 것을 선택했더라. 그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나만 좋자고 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보니까 좋지 않더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했던 게임은요, 사슴사냥 게임이었습니다.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리고 사회계약론 속에 들어있는 얘기인데, 몇 사람이 사슴을 쫓는데 그 몇 사람이 사슴을 동시에 쫓아야 사슴을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사슴을 쫓아서 한참 가는데 어떤 사람 앞에 토끼가 나타났어.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토끼는 금방 잡을 수 있는데 사슴은 잡을지 못 잡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놈이 애따 모르겠다, 다른 놈이 어떻든 난 토끼 잡으러 가자 하고 그놈이 토끼를 잡으러 가는 바람에 그 구멍으로 사슴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토끼를 쫓은 놈은 더는 토끼를 잡아서 먹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굶어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사슴을 잡았으면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을, 남이야 배고파 죽건 말건 나는 토끼만 잡아먹으면 그만이다 하고 토끼를 쫓는 바람에 얻는 소득이라고는 조그만 토끼 하나 얻고 사슴은 도망가 버리고 없다. 이것이 이제 루소가 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자기 이익만 쫓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도 손해본다 하는 게 게임 이론에서 사슴사냥 게임입니다. 스태그 헌트 게임이에요. 스태그는 큰 사냥이죠. 큰 사슴이죠. 큰 숫사슴을 잡을 수 있는데 협조하면, 아이고 나는 내 눈앞에 있는 토끼나 잡자고 그럼 가버리면 그쪽으로 사슴이 도망가 버린다. 그게 이제 사슴사냥 게임입니다. 세 번째 한 게 최후 통첩 게임이었습니다. 알티메이트 게임. 최후 통첩 게임은요, 인간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실험한 게임입니다. 인간이 과연 합리적인가? 지금까지 경제학이나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정책은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경제정책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월가를 점령하라, 의대를 때려 부시자고 태모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난 게 과연 인간은 합리적인가? 그런데 인간을 합리적이 아니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합리적이라, 그 말은 자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두 분은 말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합시다. 두 분 알고 계세요? 그 모르죠. 전혀 모르신데. 나도 몰라.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공짜로 10만 원을 줬어. 둘이 나눠 가지죠.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은 이분이 돈을 받은 10만 원을 받은 양반이 이분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가를 것인가는 이분 엿장사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9대 1로 나눌 수 있고, 내가 9만 원 갖고 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9만 9천 원 갖고 1,000원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안 받아. 그런데 그 제한을 바꿀 수가 없어. 최후 통첩이니까. 안 받으면 더 줄게.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나 그거 안 받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되면 이 10만 원을 나한테 반납해야 돼요. 못 가죠. 그때 이분이 몇 대 몇으로 가를 것이냐 하는 문제야. 그런데 인간을 합리적인 조그만 경제적 이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라고 가정하면, 이분이 9만 9천 원을 갖고 이분이 1,000원을 준다 해도 이분은 1,000원을 받는 게 이익입니다. 공짜거든요. 그렇죠? 공짜거든. 공짜면 양재물도 큰 거 먹는다는데 하여간에 이익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를, 이게 맨 처음에 독일에 시작됐는데 독일 사람들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미국에서 해봤더니 적어도 30% 이상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공짜로 생긴 돈이고 자기 마음대로인데도 불구하고 40% 이상 준다는 겁니다.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쑥 전 세계를,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미개인 그리고 아마존의 종족까지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자기가 다 갖겠다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요 거부권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30% 이상 주지 않으면
거부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거부하더라. 그 공짜로 3만 원이 생기는데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돈보다도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거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판을 깨버린다. 그 말이에요. 판을 엎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엎어버려. 어떤 놈은 무 먹고 어떤 놈은 인삼 먹고 이걸 못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인삼을 먹으려면 같이 먹고 무를 먹으려면 그걸 같이 먹어야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무려 수천 번의 게임을 시작한 전 인류를 대상으로 문화권에 종교, 어린이 다 했는데 다 그렇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요 사람이 거부권이 없어. 주는 대로 받아야 돼. 주는 대로. 그리고 안 받으면 네가 다 가져. 그 말이야. 나한테 반납할 것도 없어. 어때요? 기분 째지죠? 이걸 독재자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독재자 게임.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둘이 나눠 갔대. 10원을 주려면 주고 1000원을 주려면 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야. 그 대신 이쪽이 거부하면 그거까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거절할수록 좋아. 그렇죠? 거절할수록 좋아. 다 갔거든. 그리고 나한테 반납할 필요도 없어. 공짜로 10만 원이 생겨. 이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도 상대방에게 40% 이상 주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공짜로 생긴 돈이지만은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은 항상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항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후 통첩 게임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사업하실 때 스폰서라고 밑에 독재자처럼 행동해도 오늘 하려고 하는 치킨 게임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은요, 1950년대 미국에서 젊은 청년들간에 유행하던 게임입니다.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처럼 두 놈이 저녁에 이런 고속도로에서 특히 다리에서 자기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달려요. 이놈도 앞으로 달립니다. 달려가지고 충돌하기 일보 직전에 먼저 피한 놈이 지는 거예요. 먼저 핸들을 돌린 놈이 지는 거예요. 먼저 핸들을 돌린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킨이라고 불러요. 치킨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겁쟁이 그거 아닙니다. 카우워드. 겁쟁이 게임이에요. 겁쟁이. 핸들을 안 돌린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 놈이 돌렸다면 요 놈은 일종 질주하죠. 질주하는 놈, 요 놈을 히어로라고 영. 요 게임이에요. 요 게임이에요. 달리다가 먼저 피한 놈이 지는 거예요. 요게 영화로 나온 게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셨죠? 이유 없는 반항. 그 배우가 누구 나옵니까? 좋아하는 배우 제임스 딘 나오죠? 이유 없는 반항. 이 영화에 Rebel Without Cause. 여기서는 제임스 딘이 부모들도 인정을 안 해주고 사회도 인정을 안 해주고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계속 찐발 맞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술 먹다가 경찰에 끌려갔어요. 경찰이 끌려갔는데 거기서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처지로 술 먹고 끌려온 아가씨, 나탈리 옷. 50년대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배우 중에 하나죠. 여배우 중에 나탈리 옷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탈리 옷하고 둘이 스파크가 번쩍 난 거예요. 거기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피리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리 꽂혀가지고 둘이 가까워지니까 나탈리 옷을 좋아하던 어떤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는 나오고 결투를 하자. 결투가 뭐냐 하면 치킨 게임이에요. 여기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자기 자동차를 몰고
낭떠러지 근처에 가서 먼저 뛰어내는 놈이 지기다 그 말이야. 먼저 뛰어내는 놈이 지기다.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잖아요. 먼저 뛰어내는 놈이 지기다.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뛰어내는 놈은 치킨이 되고 나중에 뛰어내린 놈은 히어로가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나타리웃을 차지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치킨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끝까지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타리웃은 자연히 제임스 딘의 차지가 됩니다. 이 자식, 왜냐면 제임스 딘은 먼저 뛰어내려버렸거든. 근데 이 자식은 끝까지 가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치킨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되죠. 자, 근데 나타리웃이요 제일 예쁘게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그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나옵니다. 그 빨간 원피스 입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나타리웃. 그 버스타인이 쓴 이 뮤지컬을 영화한 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있잖아요. 이야 진짜 이뻐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보다는 조금 덜 이뻐요. 이게 이제 우리 마누라면 조금 덜 이쁜데 제임스 딘은 딱 영화 주연급으로 나온 게 3개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혹시 어르신들 보셨죠? 이스트 오브 이든, 에덴의 동쪽, 이스트 오브 이든 이런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텍사스 초원을 대상으로 나중에 석유 재벌이 되는 제임스 딘의 이야기를 쓱. 근데 자이언트에서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 그렇게 이쁜 여자는 또 처음 봤어. 그게 어쩌면 그게 그 눈빛이 어떻게 이 제비꽃 빛깔이야. 그 보랏빛 눈빛이 말이야. 클레오파트라 보셨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아이반호. 특히 아이반호에서 그렇게 이쁘게 나와.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물론 우리 마누라보다는 조금 덜 이뻐요. 그게. 제임스 딘은 이 3개의 영화를 찍고 24살에 죽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3개가 전부 명작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나라에도 1990년에 또 수입돼서 또 상영했어요. 그때 봐도 또 좋아요. 이 3개의 영화가. 하여간에 이렇게 치킨 게임은 부딪혀서 피하거나 안 그러면 둘이 피하거나 둘이 부딪혀 죽거나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치킨 게임이라는 말은 경제학하고 정치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생물학에서는요, 지금 이 생물학계나 생물학 통계학에도 전부 게임 이론으로 좀 풀어가는데요, 도대체 이놈의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문제를 게임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풀어갑니다. 가장 유명한 생물학자가 존 메이나드 스미스라는 생물학자인데요, 이분들이 생태계를 연구해 보니까 생태계에서 발전기에 순놈들이 암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치킨 게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치킨 게임은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그것을 인상받는 치킨 게임이라고 붙이지 않고 매 비둘기 게임으로 붙였습니다. 자, 두 경쟁자 A, B가 치킨 게임을 벌였습니다. 자동차로 둘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경우 수가 4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경쟁자 A와 경쟁자 B가 둘이 서로 회피하는 경우, 둘이 핸들을 틀어서 피해버리는 경우, 그러면 회피가 됩니다. 그러면 둘이 무승부가 돼요. 그렇죠? 무승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 A는 회피를 하는데 경쟁자 B는 돌진을 했어요. 그러면 경쟁자 A가 패배를 합니다. 그렇죠? 경쟁자 A는 치킨이 되고 경쟁자 B는 히어로가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경쟁자 A가 돌진을 하고 경쟁자 B가 회피를 하면 A가 승리를 하고 B는 패배를 합니다. 두 놈 다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숫자로, 매트릭스로 보수 행렬로 해서 다시 표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쟁자 A와 A가 서로 회피하면은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으니까 보수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얻는 거. 그냥 무승부로 끝나는 거예요. 경쟁자 A가 회피를 하고 경쟁자 B가 돌진을 하면요,
경쟁자 A는 져가지고 겁쟁이 치킨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요. 그러나 얻는 건 잃는 것도 별로 없고 이 사람은 영웅이라는 구호를 얻지만 얻는 것도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끝나요. 이것은 정반대죠. 그런데 두 놈 다 양보하지 않고 충돌을 해버리면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잃는 게 많아요. 잃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게임들이요, 거의 대부분 치킨 게임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비둘기 게임입니다. 또 이것은 존 메이나드 스미스와 조지 프라이스라고는 영국의 저명한 지금 세계적인 생물학자 둘이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게임 이론으로 풀어낸 것들입니다. 이게 경쟁자 A와 경쟁자 B가 비둘기 게임인 경우, 다시 말해 앞에서 해피해요. 게임 경우에는 그냥 둘이 무승부로 끝나요. 그런데 경쟁자 B가 매가 되고 이놈이 비둘기가 되면은 비둘기가 루스, 집니다. 지고 매가 이겨요. 윈. 그 다음에 경쟁자 A가 매가 되고 경쟁자 B가 비둘기게 되면 A가 이겨요. 비둘기는 도망가게 돼 있죠. 매한테. 둘 다 매가 되면 둘 다 망해요. 이제. 자, 숫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늑대 A와 늑대 B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아놓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어느 놈이 먹을 것인가? 자, 봅시다. 둘이 비둘기 전략을 택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둘이 나눠 먹자 그 말이야. 협력하자 하면 절반씩 5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늑대 A가 비둘기 전략을 취하는데 늑대 B가 매 전략을 취하면 요 자식 비둘기 전략을 취한다는 건 도망간다 그 말이야. 내가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 B는 10을 다 먹습니다. 그렇죠? 이 케이스는 늑대 B가 도망가는 케이스니까 늑대 A가 혼자 10을 다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늑대 A와 늑대 B가 사슴을 놔두고 사생결단으로 싸우면 두 놈 다 죽어요. 거기서 한 놈은 물려 죽을 테고 한 놈도 엄청난 상처를 입는데 포식동물은요 조그마한 상처를 입어도 그대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두 놈이 매매 게임을 하면요 두 놈 다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존 메이나드 스미스와 이 조지 프라이스가 생태계를 연구를 해보니까 매매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난 동물의 왕국을 무지 좋아하는데요, 캥거루 싸우는 걸 보세요. 고작이야 뺨나게 때리고 있어. 둘이 이렇게 때리고, 한 놈이 때리면 이렇게 때리고. 사생결단을 안 싸워요. 그 다음에 뭘 하고 싸우느냐? 암놈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서 암놈을 차지하면 자기 유전자를 많이 퍼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결단으로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작이야 뺨다기 때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하마 싸우는 걸 보세요. 그 우람한 이빨로 물어 뜯으면 될 건데 입만 벌리고 있어요. 입만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이게 이상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독사, 뱀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그 독립발로 상대 대가리를 물어버리면 될 텐데 입은 전혀 쓰지 않고 레슬링 하듯이 다리가 없지. 그건 또 이게 몸뚱아리만 쳐 감고 둘이 이러고 있지 절대로 이빨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매매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사슴도 그 날카로운 뿔로 받아버리면 되는데 괜히 대가리만 서로 박아서 밀고 하기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웬일이냐 그 말이야. 이게 웬일이냐. 절대로 뿔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어 있는 뿔을 가지고 있는 놈도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 메이나드 스미스와 프라이스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각각의 순놈들이 어떤 전략을 택했을 때에 가장 좋은 성과를 얻느냐, 즉 자기에게 가장 좋으냐, 생태계에게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을 계산해 냈더니 반복적 죄수 게임에서 나왔던 티포테 전략이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복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Intermediate Strategy, 보복 전략. 다시 말하면 순놈과 순놈이 붙어 싸우는데 앞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결정적인 무기를 쓰지 않는다. 신사적으로 힘으로 한다. 힘으로. 그런데 상대방이 결정적 무기를 썼을 때는 그 당한 놈도 즉각 결정적 무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배반하지 않되 배반하면 즉각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상대방이 깨갱하고 결정적 무기를 쓰지 않으면 그놈도 다시 또 뺨다귀 때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더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자체가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같이 살자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결정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보면 사자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하이에나 몇 놈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이에나하고 사자하고는 그 힘의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응 하면 어떻게 돼요? 하이에나들이 도망가죠. 그러다가 또 떼거리가 또 오죠. 그런데 결국 누가 도망가요? 사자가 도망갑니다. 사자가 그 하이에나 몇 마리 못 물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떼거리가 많기 때문에 하이에나 5마리 물에 죽어도 자기 뒷다리 물리면 어떤 놈한테 사자 자신이 죽어요. 사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생결단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라 알았다 너가 먹으라 하고 나는 다른 놈 잡으면 되지. 하이에나 그놈들은요 동작이 느려가지고 잡지를 못해요. 나 잡아놓은 거 뺏어 먹기는 잘해. 그런 놈들이 완전히 그걸 보고 하이에나 이코노미라고 그래. 하이에나 경제, 하이에나 자본주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거 싫게 하면 죽으라고 뺏어 먹는 놈이 있어요. 응? 하이에나 자본주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치킨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 경제에서 그대로 일어나는데 둘 다 망합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게요 미소 냉전 시대에 미소 군비 경쟁을 듭니다. 너무 군사비에 두 사람이 두 양 강대국이 매매 게임을 했어요.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어. 그렇죠? 우리가 졌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결국 소련은 붕괴됐고 미국은 지금 빚더미에 일본과 독일의 또 한국의 시장 다 뺏기고 허덕이고 있어요. 군사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해버렸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다시 말하면 매매 게임을 계속하면요 둘 다 피멍이 든다는 거예요. 남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도 양보를 안 해요. 조금도. 지금 치킨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북핵 문제는 더욱더 치킨 게임이고 결국 요 치킨 게임에서 매매 게임을 하면요 누가 지냐 하면 비둘기가 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힘 약한 놈이 지게 돼 있어.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덜났죠. 완전히 거지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대로 망해요. 자, 그 다음에 노사. 이게 죽어라고 하는 노사 분규. 이것도 치킨 게임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 못한다. 매매 게임을 하고 있는. 어느 한쪽이 비둘기가 되면 끝나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비둘기가 되려고 생각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비둘기가 되면 저쪽도 비둘기가 돼주면 좋은데 매로서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비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망하는 거예요. 제일 아주 형편없는 무식쟁이는 카다피예요. 이걸 어떻게 나토하고 치킨 게임을 하나. 나토하고 완전히 가족이 아주 그냥 폐가 망신했죠. 나토하고는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비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카다피의 예를 들었지만은 그 이집트의 무바라크나 응? 그다음에 벤 알리나 이제 튀니스의 벤 알리나 그다음에 요르단의 그 사람이나 전부 치킨 게임하다 맞아 죽거나 안 그러면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전부 그 모양이에요. 치킨 게임을 자기가 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가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 이런 지도자 만나 놓으면요 아주 고달퍼요. 지가 매고 지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주 무기막지한 황당무계한 놈이거든.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기업의 시장 쟁탈전이 치킨 게임입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가장 수출 1, 2등이 합판과 가발이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 가발업체들 치킨 게임마다 다 망했어요. 가격이나 경쟁을 다 망했죠. 최근 들어서 또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삼성이 유발했지만 삼성이 매가 됐기 때문에 이겼어요. 반도체 치킨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도시바 그다음에 저쪽에 인텔 대만 업체
사정없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는데 삼성이 판정승을 해서 삼성이 돈방석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이기면 돼요. 왜? 다 차지하거든요, 시장을. 최근에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애플하고 삼성도 지금 특허 분쟁이 치킨 게임입니다. 양보 안 해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둘 중에 한 놈, 너 죽고 나 죽자. 아까 아니고 너 죽고 나 살자. 이 게임을 하는데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자 게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해운업계도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국제 해운 시장에 치킨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해운 시장에서 가장 큰 업체는 머스크라고 회사인데, 머스크라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머스크사,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머스크 있죠. 덴마크 회사입니다. 세계 컨테이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송 업체입니다. 덴마크 업체인데, 이 업체가 우리 대우조선 해양에 무려 대형급 컨테이너선 30척을 주문하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 운반 운임을 70%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비실하는 업체는 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년에 죽을지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업체하고 프랑스 업체하고 둘이 손을 잡고 지금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렇게 붙으니까 어때요? 우리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은 이거 죽을 판이죠. 이거 누가 손 잡아? 둘이 잡아봐야 둘 다 비둘기야 지금. 둘 다 비둘기니까 이 공룡들이 지금 해운업계에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망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다음에 2차 전지 시장도, 세계 2차 전지 시장도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엊그제 보도된 걸 봤어요. 다시 말하면 2차 전지, 우리가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 있죠? 우리 핸드폰이나 충전해 쓰잖아요. 1차 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고 2차 전지는 다시 충전해서 쓰는 그런 전지인데, 전기 자동차가 호황을 누릴 걸로 알고 세계 모든 2차 전지 공장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웬걸? 이게 불황으로 빠져들면서 전기 자동차가 안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일본 업체들이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식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에 지금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인의 주도권 싸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세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어디서 데이트를 할 것인가? 갑돌이는 야구장에 가자. 갑순이는 아니다, 연극 보러 가자. 근데 갑순이는 야구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고 전혀 재미가 없고, 갑돌이는 연극 극장에 들어가자마자 졸고 요 모양이에요. 그럼 여기에 게임이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매 게임이에요. 매매 게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둘이 다 야구장에 가자. 안 간다. 연극 가자. 안 간다. 하다가 둘이 그럼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매 게임이에요. 이건 수단과 목적의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적은 데이트하는 건데 데이트하는 수단을 가지고 싸우다가 목적이 깨져버려. 그렇잖아요. 이게 매매 게임인데 둘 다 그냥 끝나요. 그대로 끝납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요,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매 비둘기가 되든지 또는 비둘기 매가 되든지, 예.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하는 거예요. 갑순이가 그래 야구장에 갑시다. 갑돌이가 그래 연극 보러 가지.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하루 종일 인상이 안 좋아요. 아이고 한 좀 졸고 있고 한 놈은 보기 싫어 죽겠고. 요건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한쪽이 매가 되고 한쪽이 비둘기가 되면요, 비둘기가 된 쪽은요 앙심을 품어요. 내 다음에 가나 봐라. 내 너를 만나나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자 게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 게임이 돼야 됩니다. 비둘기 게임은 그러면 야구장도 가지 말고 연극 보러도 가지 말고 우리 양로원에 봉사하러 가자. 좋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제3의 대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인천 앞바다 구경 갑시다. 그러도 되잖아요. 예? 이게 비둘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게임을 하면 둘 다 죽고, 매 비둘기 게임을 하면요
한쪽이 이기는데 진 쪽은 앙심을 품어요. 그 비둘기가 항상 비둘기면 좋은데 언젠가 물어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잖아. 이번엔 양보해야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애터미 사업도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하고 치킨 게임을 하냐면요, 애터미와 협력사 치킨 게임 할 수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두 번째, 회사와 사업자 치킨 게임 합니다. 사업자와 사업자,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 치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까지 불처럼 일어났다가 재처럼 살아난 회사는 전부 치킨 게임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영자가 매가 돼가지고 사업자들을 뜯어먹으린 바람에 사업자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망해버린 회사들. 사업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경영자를 겁박해가지고 경영자를 뜯어먹는 바람에 망해버린 회사들. 사업자와 경영자가 결탁해가지고 매가 돼가지고 밑에 사업자가 고객을 뜯어먹은 바람에 그냥 망해버린 회사들.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결코 그렇게 치킨 게임에서 이익 못 봅니다. 스폰서와 마찬가지 파트너도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매가 되고 비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비둘기로 당한 사람은요, 앙심을 품고 언제든지 매가 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냐, 나 혼자 망하는 거 봐라. 너 물귀신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네트워크 시장에서는요, 반드시 치킨 게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해, 이놈 치킨 게임 하는구나.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집에만 채우면 그만이로구나 하는 게임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비둘기로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나중에 보복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매매 게임이 되면서 둘이 다 망해. 그거 모를 것 같은데요, 금방 알아요. 항상 자기가 비둘기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가 매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매가 되겠다고 그러면 자동차 2대 충돌해서 죽는 것처럼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연 생태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와 사슴 그리고 초유기체. 콘크리트는요, 거기에 자갈과 모래 그리고 철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단단해요. 그렇죠? 모래가 단단하고 자갈 단단하고 철근 튼튼해요. 이게 전부 다 매라고 생각하고 지끼리 싸우면요, 콘크리트가 안 됩니다. 거기에 협력, 상호 배려, 그리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물과 시멘트가 들어가야 이게 콘크리트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지요. 자갈이 모래한테 내가 더 강하거든, 철근이 내가 더 강한데, 그러고 하고 있으면요, 결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끼만 쫓다 보면, 이게 이제 치킨 게임이 토끼만 쫓는 건데요, 토끼만 쫓다가는 사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애터미라는 회사, 이 시스템, 이 조직이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황금알을 자연 원리, 자연 법칙에 따라서 매일 하나씩 이렇게 갖겠다고 생각해야지, 이놈의 자식 배를 갈라가지고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죽어버린다 이 말이. 이게 치킨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유기체, 다시 말하면 여러의 개체, 유기적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유기적 개체처럼 되지 않으면요,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아까쯤에 공개할 수 없는 소득을 올렸다는 둥?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초유기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만 이 치킨 게임을 하면요, 자기도 망해. 누구든지 밑에 스폰서가 됐건 파트너가 됐건 회사가 됐건 사업자 집단이 됐건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요, 당하는 쪽도 뭐가 됩니까? 매가 됩니다. 매가 돼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어요. 그렇죠? 고양이를 뭅니다. 절대로 안 당해요. 그냥 안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모를 것 같은데, 내가 치킨 게임을 전개하면 파트너나 사업자나 회사가 모를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이놈 치킨 게임 시작했네. 이거 자기가 매라고 생각하는데 더 강한 매를 보내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연 생태계처럼 같이 살아요. 순놈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싸워버리면요, 둘 다 죽어버려요. 둘 다 죽어요. 하여간 네트워크 사업은 치킨 게임을 하지 않고 비둘기 게임을 하면요, 앞에 나왔던 리더들처럼 적어도 3년 또는 4년 만에 여기 앞에 서서 스피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협력해서 모두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